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요, 하루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경파 무역 대표인 로버트가 미중 협상 테이블 전면에 나서면서 회의감이 짙어진 건데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해서 장기 채권금리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각종 이슈들 체크하시고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 다우 지수가요, 7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라는 이슈입니다. 금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했다고 합니다. 금리 문제는요, 금융위기 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이번 이슈는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현재 강경파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이 또한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과연 1위를 한 도시는 어디이고 어떤 배경 때문에 1위를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현재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텐센트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위챗에 이어서 병편지 서비스까지 내릴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슈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시죠. 이어서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인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같은 규모의 거래량이 반복이 되면 암호화폐 자전 매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전 매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연 자전 매매는 무엇이고 이 자전 매매를 저희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중국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규제가 현재 ICO에 이어서 에어드롭에 이어 또 STO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규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간밤에 미 증시가 급락했는데요. 일단 금리 악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네,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금융주가 폭락을 하면서 같이 폭락을 했는데, 일단은 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미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이제 밀리면서 금융주들이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주 ETF 중에 유명한 ETF가 XE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뭐 다른 ETF도 있습니다만 XE 같은 경우 3.5%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장중에 보고 이제 쓴 건데, 추가적으로 보니까 5%까지 급락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S&P 500의 금융업종 지수가 약 4.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2월 8일, 올해 2월 8일 이 최악의 흐름을 보여준 거나 다름없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2%까지 내려갔습니다. 2.92% 내려갔는데 이게 3개월 내에 다시 최저치 응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만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일에는 3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 3%를 이렇게 무너뜨렸죠. 10년 만기 국채가 3%가 무너졌는데 이제 계속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보통 금융주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를 때 수익성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업종만 예를 든다고 해도, 일단 은행이 돈 버는 기준은 뭐냐면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의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나쁜 말 뭐 안 좋은 용어로 하자면 뭐 돈놀이라고 하죠. 예, 이제
에데마진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데 이 에데마진이 금리가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을 때 에데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많이 올라갈 때 좋은데요. 근데 금리가 이제 국채 수익률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마진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금융주들이 늘렸는데 특히 이제 국채 중에 미 국채 10년물이 상당히 많이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대가거든요. 돈을 빌리는 대가인데 이 대가가 장기면 장기일수록 그 대가가 커져야지 맞겠죠, 당연히. 길게 빌리는, 나 10년 뒤에 갚을게 하면서, 이 돈을 빌릴 때는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10년 만기 국채가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고, 2년 만기 국채가 오히려 금리가 덜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기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금리가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거죠. 그 10년 장기물을 이렇게 급락을 하고 2년물은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죠. 금리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현재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장기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풀어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국채 가격은, 그 채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채권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용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채권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채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10년물의 이제 채권 가치가 좀 높은 거죠. 그리고 당장, 미 국채, 2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금리가 지금 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쪽 수요가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로 돈 빌리는 수요가 조금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 차이가 20bp 정도 났습니다. 20bp라고 하면요, 1bp가 0.01%니까 20bp를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우리가 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20bp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10포인트, 10bp 수준으로 이제 완전히 좀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틀간 완전히 많이 줄여버린 상황인데 이미 3년물하고 5년물 국채 수익률, 이미 3년물하고 5년물은 이미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역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되면 그리를 얼마 안 가서 금융위기가 찾아오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봐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금리가 역전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심시하고 상관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2007년, 8년 이때 국제 수익률이 2007년에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되면서 2008년에 대규모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 금융위기라는 거는 겪어본 분들하고 안 겪어본 분들하고 아마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겪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시장이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 폭락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냥 반토막은 다 기본이고요. 그냥 뭐 어떤 종목들은 뭐 3분의 2톱, 뭐 60%, 70%까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손실이 나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미리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수익률이 일단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지수가 버팁니다. 그거는 이제 2007년에 이미 역전됐었는데 그때 2007년까지는 사상 최고 지수 때를 계속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전된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잠깐 역전되는 거 가지고는 금리가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증시 대폭락으로 이랬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불안 요소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이긴 한데 지금 소강 국면이기다 합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지금 사실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국 경기가 문제가 돼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되고요. 이 중국 PMI 등 각종 지표들이 이미 최악의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 역전이 금융기준 위기를 불러오고 이 금융기준 위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면은 결국은 중국이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 무리하게 좀 상품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금융주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금융사들 같은 경우가 국채 수익 관련해서 금리들이 다 연동이 되는데 이런 금리에서 수익을 많이 못 거두게 되면 결국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이제 역전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금융사들은 결국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무리하게 위험한 상품을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PDO 같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영업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거품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는데 하필 지금 정권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잖아요. 이 공화당 정권이 그렇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데는 뭐 도 같은 정권이기 때문에요. 이 정권 하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하나의 악재가 바로 무역협상의 새 대표로 이 로버트 하이트를 현재 대표로 임명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협상이 조금 쉽지 않게 될까요? 네, 일단 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원래 이제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으로 하여금 협상의 여지를 좀 줬어요. 줘서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그전까지는요. 누가 이끌었냐면 바로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죠.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 좀 약간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중국과는 협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자였는데 제가 봤을 때 스티브 무누신 장관님에서 이게 중국하고 이제 무역전쟁 협상 대표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중국으로 압박을 좀 더 강화하겠다.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한테 최대한 압박해보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읽힙니다.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이제 이제 트위터에다가 또, 이분 좀 트위터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신이 관세맨이다. 하여튼, 안 되면 관세 물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내 이제 대중 초강경파, 그냥 강경파도 아닌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거의 초강경파로 꼽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은 초강경파 중에 한 명이, 피터 나바로. 이분이 G20 회담 때 배석하냐마냐가지고 좀 막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피터 나바로가 이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전체국장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날 공영방송하고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거 협상을 이끌 거라고 미리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에릭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그러니까 NEC 위원장도 지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협상하고 집행 부분을 이끌 거다라고 얘기했고, 무르신 장관 같은 경우는 환율 조작 이슈만 좀 전담할 거다. 이쪽으로 좀 포커스 맞출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거의 공식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미 협상에 들어간 상태인데 미국이 기선 제압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은요, 류호 부총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실무진 회담에서는 류호 부총리가 계속 전담을 했거든요. 류호 부총리가 전담을 했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협상을 하는데,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뭐하고 협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때도 이제, 류호 부총리가 갑니다. 근데 중국의 류호 부총리하고 미국의 이제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주로 협상을 주도했는데, 여기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 바뀌면은 좀 상당 부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류호 부총리가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골적으로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선제압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이 보자면 그냥 미국이 공격하면 그거를 방어하는 수준 말고는 딱히 지금 방법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발은 하더라도 결국은 협상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하고 협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이 이제 CNBC 방송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 입장을 취하지만 중국과 협상의 입장에서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0일 위에서 시장이 좀 훈풍이 불었던 게 결국 3일 만에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커들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도둑질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근데, 합의를 꽤 근접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해 기술 이전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도 좀, 협상이 진전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는, 중국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계속 이제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중국의 반발이 아마 어떻게 예상 전개될지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오히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이제 다음 주 협상 때 지금 초반 기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우리가 좀 향후 증시 좀 더 악재가 되느냐 마느냐 여부를 좀 판단해 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본 이슈 두 가지 때문에요. 어저께 3대 뉴욕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물 지수는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장례식 때문에 좀 오늘 해외 선물장 그렇게 오래 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크루드 오일 먼저 한번 볼게요.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가장 이제 총회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단 52달러 이상에서 안착을 했어요. 50.20까지는 그래도 주요 지지라인이 50.20 이 부분을 안착한 뒤에 지속적으로 지금 상방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걸리고 있냐면 53.40에서 계속 걸리고 있어요. 53.40. 제가 지금 차트에서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53.40 정도에서 지금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이 라인대에서 계속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이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까지 흐르면 여기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는 6일, 7일에 있는 오펙 회의가 있죠. 오펙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요. 일단 현재 간상 규모가 좀 불확실합니다. 일단 오펙 회의에서 간상 규모 감산한다라고 이미 G20에서 그 사우디 빈 살만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이게 감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그나마 조금 호재가 나왔던 건 뭐냐면 캐나다 엘버타주가 이제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 단위로 감산 선언하는데 32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좀 어제 유가 하락을 좀 지지를 해줬다. 여기 좀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펙 같은 경우는 130만 배럴 감산이 목표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걸 반대하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감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한 100만 배럴 정도 감산 같은 경우 100만 배럴 정도로 감산을 좀 합의가 되면 그래도 55달러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55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저항을 한번 맞는 그런 상황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52.20, 50.20을 지지라인으로 상방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52.20을 기준으로 내려오면 상방대응을 좀 짧게 펼치는 그런 방법을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리고 보이고요. 52.20을 깨지면 일단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매도로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먼저 52.20달러에 안착을 한 후에 저희가 매수 방향을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 선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 국채 수익률 문제로 나스닥도 같이 급락을 했는데요. 원래 S&P가 제일 타격을 받았어요. 금융주들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나스닥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스닥이고요. 현재 이미 나스닥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IT주도 대부분 부진해요. 부진하고 대표적으로 빵주들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또 HSBC가 애플 실적 전망을 추가적으로 또 하향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호재별로 없는 나스닥에 또 한 번 맞았는데 미 선물 기준으로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827 지지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6,827이면은 여기서 살짝 내려온 구간인데, 소폭 하회를 한 상태죠. 소폭 하회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하회하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깨진 상황인데, 일단 6,700까지 보고 있어요. 밀리는 거 6,700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고요. 2,700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700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잠깐이죠. 근데 만약에 6,83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상방대응을 따라가는 전략. 예. 그러니까 6,830포인트 넘어갔을 때만 상방대응을 따라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요. 그 잠깐 여기 정도 라인이죠. 여기 정도 라인을 올라탔을 때만 따라가고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주로 매도 대응 위주로 해야 된다.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오늘부터 이제 이 저항 계속 막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장도 이미 한번 여기 갔다 왔죠? 저항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쪽이 저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겠죠. 그리고 상방 대응은 이제 6,830을 넘으면 따라가시고, 미국채 수익률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협상이 아마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계속 기선제압 싸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6,600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단은 매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스닥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유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결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김형철 멘토님과 함께 하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폭이 큰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전일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전일장보다는 지금 오늘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일장은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3거래일째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그리고 선전은 15포인트, 그리고 창업화는 5.96포인트 상승해서 각각 0.42%, 그리고 0.19%, 그리고 0.43% 이제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후른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호재로 이제 좀 작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도 함께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자,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서베이가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이제 광동성 선전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연구 자체가 그 중국 35개 주요 도시 비즈니스 환경을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이 가장 좋은 도시 1위로 꼽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전이 1위로 꼽혔고 그다음에 상해, 그리고 광저우, 베이징, 충칭, 그리고 이제 그 외에 6에서 10위권은 청도, 난징, 항저우, 상사, 우한 등이 이제 선정이 됐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봤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대외적인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도시 안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이제 좀 부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환경,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프라 시설,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시장, 사회
서비스, 생태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포함되면서 선전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2위, 그리고 시청 환경에서는 3위, 인프라 시설 5위, 생태 환경 6위 이렇게 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1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선전이 1, 2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중에서 그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나 아마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환경 같은 경우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활력이 넘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선전 내 시장 주체 사업자 수가 한 306만 한 1000명 정도에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일하게 사업자 등록수가 이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구 1000명당 이제 사업자 등록수가 244개로 전체 도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지표로서 우호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게 베이징이랑 상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선전의 그 1인당 GDP 수준도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뭐 압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이 선전 같은 경우가 40년 전만 해도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 시군 어촌이었습니다. 근데 등수평이 이제 그 개방개혁 이쪽을 하면서 경제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제 발전을 거듭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난해 선전 같은 경우 GDP가 한 8.8% 증가하면서 2조 2천억 원 위안으로 이제 홍콩 GDP를 그 선전 그 한 곳에서만 이제 넘기는 그러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 비아딩, 그리고 DJI,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으면 알고 있는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이 선전해서 이제 배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환경이 좋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텐센트의 병편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은 그 텐센트 병편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병 속에다가 이제 편지를 넣어가지고 바다에 이제 띄워가지고 누군가 이제 받아가지고 편지 내용을 뭐 읽는, 아마 병 속에 담긴 편지라는 영화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 수치를 정하지 않고 이것들을 이제 그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만들어진 뭐 기술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챗이랑 QQ 이쪽에서 이제 그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이제 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뭐 병편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서비스인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이 병편지 기능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불특정으로 보내다 보니까 불특정에다가 플러스 하나 다수, 그러니까 다수에게 불특정으로 보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불법 광고, 스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쪽에 대한 그 일부 부작용을 좀 뭐 시장에서는 많이 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을람문이나 아니면 불법 광고, 부정적인 콘텐츠 이러한 부분들을 뿌리기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런 이외의 용도로 악용하기에도 상당히 좀 쉽게 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불가피하게 시행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지금 이 기능을 잠정 중단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병편지 기능 규제를 두고 또 여론 관리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한다고요. 네, 일단은 그 최근에 그 중국 정부 SNS 단속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온라인 여론 관리와 분석이 깊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시 주석이 최근에 이제 그
장롱원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검열 통제 정책을 관장하는 이 중앙인터넷 안전 정보화위원회, 이름도 상당히 좀 긴데요. 이쪽에 이제 판공실 주임으로 이제 임명된 이후부터 상당히 좀 단속이 엄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요 관련된 비슷한 이슈를 한번 좀 다뤘었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판 공실이 이제 위챗이랑 시나웨이보 등 중국 이제 소셜 미디어 한 9,800여 개의 계정을 이제 폐쇄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시나웨이보랑 텐센트, 위챗, 네이즈, 바이두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는 수십 개 계정이 그냥 일시적으로 폐쇄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중국의 인터넷 관련된 이 여론을 좀 검열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었었고, 이 앞서 이제 조사건 이후에 거의 이제 최대 강도의 SNS, 왜냐면은 있는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뭐 중단시켰다지만 뭐 거의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좀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난달 30일에 바이두에 또 한 60만 위안, 그러니까 9,677만 원 정도 이제 뭐 벌금 부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텐센트나 여러 가지 인터넷 소셜 미디어 그런 이제 기능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몸을 사리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이슈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선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고요. 최근에 뭐 유가 지수로 좀 하락을 했었고, 뭐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페트로차이나 그 자회사로 천연가스랑 이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곤융 에너지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홍콩 쪽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 말 그룹 내 이제 천연가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페트로차이나 쪽 도매, 그리고 곤융에너지는 이제 소매 구조로 이제 확정이 됐고, 중국도 어쨌든 석탄에서 그 천연가스 LNG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는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차이나로부터 천연가스 우선 공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뭐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500 위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8.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곤륜 에너지였는데요. 중국의 국영기업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슈 분석에 앞서서요. 먼저 코인 시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4,000달러 선이 붕괴됐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조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37%대 상승하면서 3,96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거래량은 어제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요. 비트코인은 전날 4,000달러 주요 지지 라인을 떨어지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3,000달러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리플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모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요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오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어제에 이어서 7%대 하락하고 있고요. 14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 중에서는요 현재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코인은 테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인 테더는 계속적으로 1달러 부근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24%대 상승하면서 0.9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 매매란 무엇인가요? 네, 일단 간단히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통정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집단 혹은 개인이 다수 계좌를 활용해서 거래 물량들을 서로 돌려서 시장 단가를 상승하도록 조작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전 매매 자체에서는 투기자 그리고 사전 합의를 갖춘 투기자 이렇게 해서 여러 계좌들이 같은 가격 수량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체결을 돌려버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체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총 매수 시가총액이 증가를 하지 않아도 시장 단가는 증가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수자가 많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한 상품을 특정 거래자들이 돌려서 중고가에 매수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개인이 접할 수 있었던 유사한 사례로는 부동산에서 과거에 강남 투기 지역에 대해서 반지 돌리기를 진행한 후에 이거에 대한 단가를 올리는 행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런 과정이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서를 계속해서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는 단순히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에도 쓰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단가를 올리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개인들에게 차트를 왜곡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증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특정 거래 계좌, 특히 코인들 중에서도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 중심으로 이런 거래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증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매 현상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려드셨다가는 추가적으로 상승 차트를 보이고 나서 급격하게 이 특정 계좌들이 거래 물량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빠르게 대이실 수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주식거래소는 이러한 통정거래를 막도로 보통 이제 계좌 거래 현황 등을 관리 감독을 엄격히 들어가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좀 쉽기 때문에 조작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전 매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전 매매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거래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경우에 자전 기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사실 저는 이제 거래소 쪽의 레포트들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일단 시장 활성화의 허위 광고들이 좀 많아서 참고를 좀 하지 않았던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보고서를 좀 제일 잘 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좀 거래소에서 가장 잘 파악한 이슈인 만큼 참고로 올려드리고요. 일단 코인원 쪽에서 발표한 리서치 센터 자료입니다. 암호화폐 자전 매매를 판별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주식 이 자전 매매를 판단하는 방법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이 보더라도 포착할 수가 없는 부분인 만큼 4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주식 계좌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정 계좌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거래량 2에서 10 정도 사이 한마디로 소규모 거래량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금이 많은
자전거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100주에서 뭐 많게는 만 단위까지도 올라가는 공격적인 거래량들을 시스템으로 반복적으로 주문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래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자전거래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보편적인 활동 시간에서 벗어나서 시간 외에 한마디로 어떤 새벽 시간이라던가 혹은 굉장히 좀 이른 아침 시간, 이때 공격적으로 거래량 체결이 집중될 경우, 이때는 사실 거래 물량들이 적은 타이밍에 본인들이 차트를 올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타임은 다른 외부 거래량이 접속이 되지 않는 만큼 본인들이 단가를 올리고 거래량을 올리기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들이 집중 체결될 경우도 역시나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더북, 호가창의 규모가 더 큰 거래가 지속될 경우, 그다음에 높은 유동성에도 불구하고선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낮을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들에도 추가적으로 자전 매매를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방금 얘기해드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차트 변동성이 거래량 대비해서 좀 낮을 경우까지도 이쪽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주식 거래에서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차트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자전거래가 도입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특정 거래 타임에, 짧은 시간 타임에 거래 물량들을 빠르게 돌려버려서 본인들이 자전거래를 하면서 단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쪽 리서치 센서에서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더 공격적으로 차트가 단기간 안에 증가를 해버리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거래 물량들이 데이 타임 혹은 주요 타임에 들어오는 거래 물량들 대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올리는 만큼 차트가 거래량 대비해서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지금 이쪽 리서치 센터 말처럼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짧은 거래 타임 안에 단가를 올리려는 경우에는 반대의 차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특정 차트가 갑자기 급격하게 초시세 급등이 나온다. 이때는 차트가 빠르게 치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 마시는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참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거래량 주문이 반복되는지 확인할 때는 눈속임이 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거래 건별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0건, 200건, 300건, 500건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거래 물량들을 늘려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거래량들이 100건씩 쭈르륵 똑같이 거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패턴 차이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반복된 패턴의 거래 물량들을 던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 거래 물량인지를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별 방법을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O가 뭔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채권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연동을 해서 소유한 증권 토큰을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락업 기간이 지나면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발행 비용이 적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을 좀 개선할 수 있어서 사업자, 투자자 모두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이 업계의 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의 돈스코이오 보물섬 사건. 여기서도 거의 증권형 토큰과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당 자산에 대한 수익 구조가 전부 다 토큰에 대한 수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선물 자산과의 같이 연동을 시켜버리는 구조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의 수익 부분을 연동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기본적인 암호화폐의 무보증 가치 성질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에 대한 지지 성질을 연결을 해버려서 토큰화 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토큰 방식은 수익 구조가 있다라는 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좀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리트를 느끼는 것 자체가 실물 자산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STO라는 개념이 나오자마자 중국 당국에서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일단 북경시 지방금융관리당국 서기이자 국장인 허시어 애원 한 포럼 자리에서 이제 STO 자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사실 ICO는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도 이미 사전에 좀 불법 처리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TO 그다음에 IEO라는 개념들까지 신규로 도입이 되면서 이 개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무법지역으로 위치를 해 있었는데 일단 지난 1일 2018년 자산관리 포럼, 자산관리 포럼 쪽에서 북경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때 이제 허시어 의원이 지금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증권 자산의 STO 리스크는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는 북경에서 STO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ICO가 많이 좀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폐품처럼 되고 신개념의 STO가 좀 빠르게 크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 북경에서 STO 발행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북경에서 STO를 하고자 한다면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좀 공격적인 멘트를 던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ICO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에어드롭부터 모든 부분을 다 불법 행위로 간주를 하고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선 바가 있었는데 이번 투자 그리고 투기와 관련된 자산 부풀리기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STO와 ICO의 차이점 그리고 유사성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ICO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허수의 자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게임 머니와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 머니를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슈를 타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유입을 불러일으킨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ICO 같은 경우에는 허수가 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이거를 믿고 구매해도 되나라는 퀘스천 마크를 굉장히 빠르게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입되고 나서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국 자산에서는 빠르게 없어진 편입니다. 물론 아직 홍콩이나 다른 쪽 자산에서는 계속해서 ICO를 중국인들이 출시를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STO라는 개념은 살짝 다른 게 기본적으로 ICO의 구조들을 그대로 갖고 오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산들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초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PF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의 투자기 때문에 그걸 코인화까지 해줬다라는 면은 오히려 일반적인 투자보다 더 안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분류 차원에서 빠른 도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STO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그냥 백서로만 발표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문서화해서 계약서로 처리를 한 부분도 아니고 특정 인증을 제대로 거친 과정도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광고상으로 PR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분을 그냥 바로 코인화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인증되지 않은 과정인 만큼 그리고 더군다나 암호화폐라는 구조, 한마디로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죠. 이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본인들이 엮어가지고 상품으로 판매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자산을 마음대로 판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똑같이 불법 금융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에 대한 부분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주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